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의 법, 바로 도피성에 대한 건데요. 이게 놀랍게도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공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고대의 법은 바로 이런 실존적인 두려움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도피성이 대체 뭐였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실수로, 그러니까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피해 복수를 피해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피난처였어요. 일종의 법적 세이프존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스템을 아주 정교하게 잘 짜인 법률이자 종교적인 구조로 보는 해석입니다. 네, 이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필립 제이 버드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도피성 제도를 아주 체계적인 사법 시스템의 일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이성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절차를 보면 이 관점이 더 명확해져요. 자, 먼저 의도치 않은 사고가 터집니다. 그럼 가해자는 일단 지정된 도피성으로 무조건 뛰어야 해요. 그럼 그 안에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핵심인데요. 버드의 관점에서 이 모든 절차의 진짜 목적은 한 개인을 구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살인으로 인해 오염된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보다는 공동체의 종교적인 순결, 그 추상적인 가치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죠.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법적 시스템이 과연 죄책감, 두려움 같은 그런 복잡한 인간 내면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건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실수한 개인의 내면, 그 깊은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부지중의 죄라는 건 그냥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공포를 말합니다. 내가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끔찍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마비될 것 같은 두려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과도 비슷하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공포요. 와,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길 가다가 혹시라도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일까봐 그게 무서워서 아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태. 어때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바로 그런 실존적인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도피성 제도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실수에 대한 공포로 스스로를 가둬버린 사람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시간의 감옥에 공식적으로 한 번 더 가두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한쪽은 이걸 격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해방을 위한 시스템으로 봅니다. 정말 흥미롭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제도적 관점에서 도피성은 오염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소예요. 목표는 땅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고요. 하지만 실존적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도피성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해방의 전초기지고 목표는 다름 아닌 실수한 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용서를 위한 고귀한 핑계라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인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복수자도 가해자도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그만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고귀한 핑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잘못을 따지는 걸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출구로 열어주는 장치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도피성의 의미가 180도 바뀝니다. 더 이상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장소, 즉 해방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갇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공간 아닐까요?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 고대의 법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뭘까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으로의 복귀였어요. 이 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단순히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목표일 뿐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다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 시스템의 진짜 심장은 추상적인 딱의 정화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인간이 과거의 실수라는 감옥에 영원히 갇히지 않고 자기 삶을 되찾아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결국 이 고대의 법은 실수에 대한 공포로 마비된 우리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시대를 초월한 위로였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피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살아가게 할 힘을 주지 못한다면 용서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고대의 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